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인의 글쓰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의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대학인의 글쓰기 그 9번째 시간 학술적 글쓰기 소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논문은 학생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자기의 연구 성과를 대외에 발표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등재지를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런 등재지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글이다라고 인정이 된 글을 얘기합니다. 그런 학술적 글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소논문이고요. 여러분은 소논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술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소논문은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의 어떤 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연구한 성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소논문은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5가지의 절차에 의해서 하나의 논문이 완성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논문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관련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 생각과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찾아보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하면 굳이 그 주제에 대해서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 아니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는 글이 실질적으로 학술적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관련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찾아보시고 두 번째는 나의 언어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쓰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두 개, 1번과 2번을 같이 더하는 과정이 논문 쓰기다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관련 주제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잘 융합이 되면 그것이 소논문으로서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논문을 쓰셨으면 이 두 가지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그게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차별성, 하나는 객관성입니다. 차별성이라는 것은 나의 글이 지금까지 글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창의예요. 예.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생각인지가 담겨 있다면 그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 객관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내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느냐 그것이 논문의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 객관성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동조를 해 그러면은 하나의 사유체계나 하나의 논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오직 나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의식인가 이거를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 가치와 의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고와 교정. 글을 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교정하는 거예요. 윤문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일단 많은 사람이 돌려보면서 그 글의 객관성을 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정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글도 글의 어떤 문법적인 맥락이라든지 교정이 잘 안 된 글들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회를 통한 발표.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썼으면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게 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이해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주제에 대한 탐색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다, 아니 보고서를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첫 번째는 한번 리스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써 넣으시면 관련된 석사, 박사, 해외 논문, 국내 논문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그 제목하고 그 논문에 관련된 초록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쓰여져 있어요. 그걸 좀 보시고 여러분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만 한번 찾아보시면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찾아볼 게 DBPR라고 해서 리스는 교육부에서 만든 거고 이건 개인 사기업에서 만든 건데 요게 국내 논문은 거의 다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고서, 리포트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논문들이 있으니까 DBPR에서 한번 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사이트는 국회 도서관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직접 찾아가서 책을 소논문이나 박사 논문, 석사 논문을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석사, 박사 논문들은 전부 국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해외 논문이라든지 국내 학회지는 모두 국회에서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이트 들어가서는 우리나라의 석사, 박사 관련된 논문들은 다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리스, 그 다음에 DBP와 국회 도서관 이 세 군데에서 관련 주제 찾으시면은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 주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련 주제에 대한 탐색 한 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죠. 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구상도 하고 개요도 써보고 문장으로 써보고 그걸 단락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런 전체 과정을 통하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와 여러분이 글을 쓰려는 목적과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 아이디어와 이 목적과 의도를 주제에 맞게 잘 맞추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마지막 결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정보들을 잘 모아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는 중심 생각을 주제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주제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전에 여러 사이트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트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논문이 쓰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구된 바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면 그보다 더 나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학문은 진보하는 거예요. 더 나은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날 내가 나와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 과거의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이 목적과 의도에 맞는지 자주 확인하십시오. 글 중에 좀 이해력이 떨어지는 글들은 어떤 글들이 이해력이 떨어지냐면 처음에 했던 말하고 나중에 했던 말이 서로 다를 때 이해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서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됐던 것이 결론에 도출하고 잘 맞아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막 진행했는데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논문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대부분 좋은 논문들은 서론에 제기했던 문제들을 본론에서 잘 설명하고 결론에서 그 서론의 주제를 검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글의 구성이 목적과 의도에 잘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쓰실 때 체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실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제를 한정하는 것이 가장 좀 좋습니다. 주제 한정은 주제를 좁히기도 하고요. 주제를 쪼개기도 하고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일단 주제를 뭐 국어에 대해서 쓰겠다 하신 분은 국어 공부, 글쓰기 공부, 개요 작성, 기승 정결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쪽에 나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은 한 5개, 6개 정도로 나눠서 좀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의 성격, 나의 꿈, 나의 취미, 나의 일생의 여정 그리고 내가 이과를 왜 선택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분류해서 이렇게 좀 글을 쓰시면 상대의 이해가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좀 피해야 될 것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괄적인 주제를 피해라.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평범한 주제를 피해라. 당연한 이야기들 그리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들은 굳이 학술적 글쓰기로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기나 수필은 자기가 읽어도 좋고 하지만 이 학술적 글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읽는 글이기 때문에 평범한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섬세하고 세심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만의 주제를 피해라. 글이라는 것이 나의 글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쓰는 게 맞지만 학술적 글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 주장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글이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개인적인 주제를 가지고 파고드는 것보다는 내가 말한 주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성과 객관성 확인. 이제 두 번째 하실 일은 전체적으로 논문을 만들었으면 글을 쓰셨으면 여러분이 그 글이 잘된 글인지 아니면 잘못된 글인지 확인하는 것은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지 비판적인지. 창의적인 글도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또 비판적인 글도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와 비판이 다 있다면 더 좋은 글이 되겠죠. 자, 나와 같은 주제에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학술적 글쓰기는 새로운 어떤 정의나 주장을 하는 것이 학술적 글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학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먼저 했다면 그것은 최초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논문은 항상 최초성의 의미가 중요한 주제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글이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라.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이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책에서 읽었던 생각을 내가 정리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이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경험에서 나온 글을 쓰는 사람들은 카피가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글이 내 경험에서 나왔다 하면 그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판의 목적과 대상을 확인하라. 비판을 하실 때는 비판의 목적이 항상 공익에 동반돼야 된다는 것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학문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을 통해 얻는 결과를 예측하라. 그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태고와 교정. 글을 다 쓴 다음에 글의 완성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정입니다. 글을 쓴 다음에 습관적으로 여러분 과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교정 작업이에요. 교정 작업 자기가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어렵죠. 그럴 때는 여기 우리말 배움터,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기 글을 검증하시면 돼요. 우리말 배움터 한국어 만주법 문법 검사기,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쓴 글을 올려가지고 문법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글에 어떤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명확하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글을 고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태고 교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자기 보고서를 올려서 태고하고 그거를 여러 친구들한테 발표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문법적 오류를 다시 또 반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고를 잘 하시고 인천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대학교 유수민 학생인데 자기 글 우리말 배움터에서 이렇게 교정 작업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영업사원에게서 일하고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예, 조사가 잘못 사용됐죠. 주고받을 이렇게 띄었었는데 붙여야 할 단어를 띄었습니다. 주고받을, 예, 붙여야 되는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예, 띄어쓰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아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 즐겨 했습니다는 즐겼습니다. 예, 복잡한 문장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잘하지는 잘하지는, 예, 붙여 써야 된다는 것. 이렇게 자기 글의 문법적 오류를 잘 정리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인천대학교 윤다빈 학생도 윤다빈이라고 이거 띄어쓰는 게 아니라 붙여 써야 된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복수형으로 많이 쓰는데 복수형으로 쓰면 빈정거림의 뜻이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지 말고 단수형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말 못할 사정이, 이거 띄어쓰기 잘못된 거고, 놀러갈 이렇게 붙였었는데 놀러갈 띄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노력들이 보시면 복수전미사들은 추상명사에 붙이면 안 돼요. 노력은 추상명사잖아요. 그냥 노력이. 의외로 내가 글을 쓴 다음에 문법 교정기에 이렇게 좀 올려서 돌려보시면 내 문법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말 배움터에 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과제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논문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학회 발표 의미.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이제 써서 발표를 하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의미 있는 글이다라고 등재가 되면 그 이후에는 학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 나가서 여러분의 주장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학회 발표는 학문적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대학에는 많은 학회 발표를 하게 돼요. 학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학회 발표를 통해서 내 주장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통해 발전된 학설을 완성한다.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것을 나만 알면 그것은 나의 작은 희열과 행복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하고 공유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어떤 행복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비판, 그렇게 내 주장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면 또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비판이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나는 내 학설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회 발표가 소논문 쓰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새로운 정보와 이론을 공유하고 기술과 사상의 발전을 도모한다. 학술적 글쓰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과거의 정의와 이론, 또 하나는 새로운 정의와 이론,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이 학술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사상도 새롭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융합 학문이 어느 정도 학문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학 따로, 뭐 자연과학 따로, 아니면 뭐 디자인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인문학과 디자인 그리고 과학기술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서 새로운 어떤 가치와 사회 사업의 영역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 어떤 융합학문의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이러한 새로운 정보와 이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학술 토론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술 교류를 통해 인류 공동의 연대에 참여한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어떤 생명이 아니에요. 많은 관계들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 관계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학술 그리고 미국의 학자, 중국의 학자, 한국의 학자, 뭐 일본의 학자들이 같이 모이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 사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런 사상이나 어떤 경제 이론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인류 공동의 연대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소외된, 낙후된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공통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인류 공동의 번영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학회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료 수집 잘 하시고요. 두 번째, 그 수집한 걸 나의 글로 만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퇴고, 교정 잘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학회 가서 잘 발표하시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소논문 쓰기의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논문 쓰기에서 이제 보시면 소논문을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포스터 발표 같은 걸 하게 돼요. 포스터 발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자들한테 여러분이 글을 다 읽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이에서 여러분이 포스터 한 장으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일단 포스터로 전달할 때는 이 연구 목적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도상체계로 본 한국 철학 하늘 그림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어떤 사유 체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 연구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연구 목적을 서포트하는 세 개의 어떤 문장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총괄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 두 가지가 전달이 되는데 창의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상 체계는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주역이라는 도상 체계가 있어요. 주역은 이제 태극기에 보시면은 건곤 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음은 점 두 개로 만들어지고 양은 하나의 직선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진법으로 만들어진 사유 체계예요. 이진법이 모두 사승이 돼서 64개의 괴상으로 만들어진 게 주역이라고 얘기하고 주역은 동양 사유 체계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인은 사실 이진법이 아니라 삼진법,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어떤 삼진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 철학과 대변되는 한국 철학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진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유체계, 요걸 하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하늘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 그림은 이제 그 전에 있던 사유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도상체계, 사유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창의적인 하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판은 이분법적 세계에서 우리는 삼분법적 세계로 좀 바뀌어야 된다. 동그라미가 양이고 네모가 음이면 이 음과 양, 비음, 비양,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어떤 세모의 어떤 도상적 텍스트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의 어떤 세상을 인류가 진행왔다면 앞으로는 흑백 논리 말고도 음과 양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유체계의 어떤 도상들이 필요하고, 그런 도상이 새로운 사유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러면 그 비판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그 수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더 완벽한 사유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학술적 글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저는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장학금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쓰는 작은 하나하나가 소논문으로 만들어지고, 그 소논문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함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도전들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도 굉장히 확장되는 중요한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논문은 쓰면 쓸수록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객관적인 어떤 시스템,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소논문 쓰기 방법의 어떤 구체적인 신뢰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 표절과 윤리, 교육 윤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